변론의 힘! 안녕하세요. 범린이 혜진. 변호사 임지용입니다. 요즘 비투, 학폭 논란, 미투 등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공인 또는 유명인들의 범죄 사실을 공론화시키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변호사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증거자료 수집도 어렵고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이런 신상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소시효 또한 좀 만료가 됐거나 그러니까 만료가 임박한 사건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요즘 언론을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과거에 법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용기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희 가장 궁금한 점 3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너무 과거의 일이라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한 증거 수집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가장 다툼이 많은 분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뭐 채무관계, 노무계약관계 입금, 미지급, 뭐 데이트 폭력, 성범죄, 간통죄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간통죄는 일단 없어졌으니까 제외하고요. 네. 예. 일단 비투나 지금 미투 이런 과거 폭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채무관계 부분은 아마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통장으로 돈을 보내준 내역이 가장 큰 자료가 될 거고요. 예. 다음에 미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본인들이 쓴 일기장이나 아니면 그 당시 치료받았던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학교 폭력 이런 부분들도 보면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 뭐 그 피해자들이 일기를 써놓거나 아니면 직접 당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시효가 지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들은 감정적인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이런 인터넷이나 SNS에 이런 내용들을 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기장만으로도 증거 수집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일기장이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도 진짜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부분들이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이제 와서 그때인 것 마냥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필적을 이런 거 보거나 어떻게 종이를 확인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연도가 이제 보통은 일기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쓰여져 있으니까. 예. 근데 타인에게 그냥 말로만 설명해 준 것도 증거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효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했던 걸 친구인데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런 걸 적어 놓거나 아니면 기억하고 있던 내용들을 진술을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벌될지 여부는 이제 변론을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들이 사회생활하는 데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되겠죠. 2번째, 자, 가해자의 주민번호, 집 주소, 연락처 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정보 없이도 이름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 일단 아무것도 신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특정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 그리고 뭐 대충 몇 년생 그 정도만 하면 경찰에서 조사할 수 있고 전화번호만 있고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모른다 그러더라도 전화번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만 알고 그 사람의 얼굴만 알아도 그 얼굴을 아니까 특정 지을 수 있는 거죠? 얼굴만 알아가 특정을 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고소는 할 수 있는데 고소장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성명불상, 주소불상 이런 경우에는 경찰들이 조사를 잘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은 최소한의 것들은 있어야지 이제 그 사람들도 탐문을 하고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있으면 뭐 충분히 고소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의 일들도 공소시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논란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의 공소시효들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지금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형사소송법 249조를 보면 뭐 살인,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10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뭐 25년. 예, 시효가 그렇게 깁니다. 예. 그다음에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15년. 10년 이상의 징역은 뭐 10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형을 구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5년으로 길고 폭력 같은 경우에는 좀 낮으니까 10년 미만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7년이 될 겁니다. 일단 그렇게 시효들이 쭉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시효가 짧았었는데 시효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최대로 때린 게 25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살인이나 이런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25년이 지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거죠. 하긴 저희 나라는 사형이 있어서 사형이 아닌지라.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사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법적 분쟁을 마쳐도 결국엔 가해자의 재산 범위 내에서 손해보상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럼 재산이 없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건 의미가 없나요? 가해자가 나중에 뭐 어쨌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재산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판결은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 예. 벌어서라도 갚아라. 예, 나중에 이제 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예, 판결을 받아놓는 건 괜찮은 거죠. 근데 만약 그 가해자가 평생 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도 불행한 거죠. 아무것도 벌지 못한다면. 그럼 그럴 바에는 그냥 감옥으로 넣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보통 그 형사처벌을 받으면 민사 책임이 없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을 따로 받고 민사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를 한 사람은 살인죄로 처벌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위자료나 그다음에 내가 정년까지 일했으면 받았을 그 돈 이런 부분들을 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좀 갑자기 막 과거의 학폭에 관한 연예인들의 이런 논란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딱 보면은 이제 피해자들은 어떻게든 글로 이제 올리잖아요. 뭐 인스타에다가 게시를 한다던가 어디 카페나 뭐 네이트판이나 이런 데 게시를 하시는데 이게 그냥 저희는 그 학폭 논란만 보고서 막 이렇게 어머 이거는 당연히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해자라고 칭해지는 그 뭐 유명하신 분들이 반대로 소송을 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피해를 안 당했는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쨌든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다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 게시글을 그렇습니다. 쓴 피해자라고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난 피해자인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진짜 그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가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한. 네. 그렇다면은 괜찮은 거예요?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뭐 거예요? 어쨌든 그 공익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은 좀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거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참 당해도 그걸 함부로 어디다가 말하기도 애매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공론화 시켜도 내 맘대로는 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또 제2의 가해자가 되는 네. 거니까. 지금처럼 언론에 이렇게 떠가지고 사실관계를 기자들이 확인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덜 피해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잘못하면 본인이 맞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명 역광강 당한다라는. 옛날 과거에 학폭으로 인해서 고소를 하게 된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예.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예. 그럼 대표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록 일기도 그 사람 평소에 일기도 안 써놓고 뭐 사진도 안 찍어놓고 수술 증거만 있어요. 근데 이 증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그것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그게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증언만 있다면 그거는 나중에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이 사람 진술이 신빙성이 있냐 없냐를 따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당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보강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많습니다. 만약에 가정인데 그 3-4명인데 만약 유명한 사람에게 당했던 사람이라 이번에 학폭 논란처럼 했었는데 서로가 상대방한테 맞고소를 하다 보니까 그 3명 중에 1명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은 네. 그거는 바로 패소가 당한 건가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전체 그 당시 상황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겠죠. 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매수당해가지고 진술을 번복했던 아니면 진실을 말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판단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수사기관도 한번 판단할 거고 법원 가서도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 만약에 피해자가 학창 시절에 이제 당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그 20대가 돼서 성인이 되어 가지고 네. 혹시 그때 손해배상 같은 거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는 불법행위가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 보통 불법행위는 안 때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학교 그쵸. 시절이니까. 그러면 보통 성인이 되고 3년 안에는 해야지 되는 사안이죠. 그러면은 변호사님 말씀 만약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네. 3학년 동안 계속 괴롭히다가 쌓아놨다가 예. 성인 되고 나서 그때는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바로 네. 고소하게 되면은 네. 효력이 바로 발령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것도 미성년자일 때는 신고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미성년, 고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는 어쨌든 그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 소송에 대한 책임을 부모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미성년자들끼리 싸우는 경우. 그러면 또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요즘 학폭 논란은 거의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를 비롯한 그러한 사람들이 알만한 공인들 위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공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의 직장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자영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일반인 대상으로 학폭 고소를 하게 되면은 사실 말씀드리자면 만약 증거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네. 그 사람을 공론화시킬 수도 없고 혹시 그러한 사례들이 조금 있나요 요즘 들어? 지금 그런 사건이 사실은 뭐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소송으로까지 가는 이런 사건들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러면 그 사람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부터 해가지고 많은 쉽지는 않은 사건일 겁니다. 그게 뭐 예전에 지금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거든요. 그 애들 학생들끼리의 이런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일반 형법보다 더 범위가 넓은데 그때 학교에 그런 사고를 신고를 하고 조사가 되었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게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냥 졸업을 무사히 했다 그러면 아마 쉽지는 않은 사안일 겁니다. 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혹시 그 가해자가 그냥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은 무슨 체육고등학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선배들이 밑에 후배들 공기 잡아라 때려라 해서 그 어쩔 수 없이 폭행을 했는데 그 피해를 당한 학생이 그 무슨 어쩔 수 없이 동조하게 된 그 학생을 고소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우에 의해서라도 책임을 혹시 회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면제가 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를 안 했다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뭐 흉기를 들이대거나 그쵸. 아니면 너 이거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런 정도의 사정이 되면 그 부분은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방임죄 그런 거죠? 만약에 처벌받게 된다면은 아닌가? 동조? 아니죠. 같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공범이요? 예, 그 위에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직접 했기 때문에 정범이라고 그러는데 정범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판례가 있던 게 예전에 박종철 그 고문치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그 고문했던 경찰관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위에서
그러니까 경찰 그 고위 간부들이 대공처는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위에서 시키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렇게 계속 그 변론을 했었어요. 근데 뭐 대법원에서는 안 받아줬죠. 그래서 처벌받아야 된다. 자기들은 도구라고 생각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줬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변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